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승희입니다. 자, 생각의 틀을 깨는 힘있는 윤리. 자, 탐스러운 윤리와 사상 51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각의 틀을 어디까지 확장해 보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혹은 인간과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대답을 제시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 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여러분들 반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여러분들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오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은 계약론과 담론 윤리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 교과서에 처음 등장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준비한 얘기들을 통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그들의 얘기를 조금 한번 희미하게나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옆에 화면으로 가시면은요, 먼저 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특히 현대에 와서요, 이 인간들 사이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되고 있어요. 현대인의 삶에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왜 그런가를 보면, 지금 한번 읽어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 혹은 협약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대 이후에 특히 영국에서는 사회계약론자들이 사회적 계약의 주체를 자유로운 개인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개인들이 평등한 상태에서 사회 계약을 함으로써 사회 혹은 국가가 발생하였다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본다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어떤 중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제 등등에 관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 계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학자를 한번 만나보면은요. 바로 첫 번째 학자가 로크라는 사람이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 존 롤스, 이 두 사람에 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근대의 계약론자, 현대의 계약론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대 영국의 사회 계약론을 얘기했던 이 사람과 또 현대에서 존 롤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계약의 그 원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오늘 두 가지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얘기로 가볼게요. 두 번째 얘기는요, 신문 기사, 우리 탐스러운 윤리와 사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하버마스라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람의 이론에 관해서 이 신문 기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억압된 현대인들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를 찾는데 한평생을 바친 독일의 사회 철학자. 이 사람이 찾아낸 해방의 비결은 바로 의사소통, 대화다. 사라진 규범과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줄 가능성을 의사소통이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의사소통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바로 참되고 옳고 진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규범들이 온전히 지켜지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상황이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이라고 이상적인 사회의 기초로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도 한번 글을 마무리해서 읽어볼까요? 지금 방금까지 논의한 것은 합리적인 인간들의 통한 그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떤가? 사실 이러한 합리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곡되거나 억눌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인간들의 이러한 능력들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거짓말이나 그릇된 말이나 진실하지 못한 말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된대요. 그러한 왜곡된 의사소통 상황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의사소통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론의 장에서 해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왜곡된 모습을 자각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답니다. 2007년도에 기사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내용 정리해서 보면 앞에 얘기했던 로크나 롤스 같은 학자는요. 인간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 내에서 왜 계약을 했는가, 그리고 그 계약을 왜 준수해야 되는지의 정당성이 성립되는가 등을 이야기할 거고요. 이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사회 문제에 관해서 그 소통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에 관해서 그것을 준수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방법 역시도 의사소통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론과 담론윤리인데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요. 담론윤리, 우리가 담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담론윤리라고 표현했을 때 하버마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물론 번역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딱딱해요. 이걸 좀 이해하고 봐주세요. 논증으로서 지칭되는 의사소통의 형식, 그 안에서는 문제시된 타당성 요구가 주제로 되며 그것의 정당성이 검증된다. 그래서 이 담론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 쉽게 번역하거나 표현할 때는 대화한다, 이야기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하버마스는 스스로 설명을 해주기를 이렇게 정당성을 검증하고 타당성의 요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제가 된다는 것. 이게 타당한지, 정당한지 생각해보는 그 과정. 근데 그 과정에서 실천적 담론의 원칙으로서 디스커스, 그 다음에 보편화 원칙으로서 너무 길죠. 이게 독일어에서 이렇게 가져온 얘기인데, 제가 이 말을 써온 것은 요거를 이제 외우자거나 읽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D의 법칙, U의 법칙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오늘 이 사람 하버마스 얼굴 좀 볼까요? 자, 이 하버마스라는 인물이 이 D의 법칙과 U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의사소통 담론을 해 나가야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윤리와 담론윤리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만 한번 알려봐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두 번째 단계 가요. 자, 먼저 로크에 관해서 이야기해야죠. 자, 로크 얘기해 보겠는데요. 자, 로크 화면을 떴는데 우선 로크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제 이야기들을 말하기 전에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나라는 개인과 또 다른 개인 사이에 계약이 존재할 수 있고요. 나라는 개인과 집단 혹은 사회에서도 계약이 존재할 수 있고 개인과 국가 사이에도 계약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셋집이거든요. 자, 저라는 개인과 그 집의 주인, 그 개인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죠. 그래서 나는 이 집에 돈 얼마를 지불하고 살겠다라고 계약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나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때요? 나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 개인과 다른 개인 사이에 무수히 많은 계약들이 발생해서 그 계약을 통해 내가 지켜야 될 권리, 누려야 될 의무 혹은 지켜야 되는 의무와 권리 등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또 다르게 개인과 집단 혹은 사회 사이에서도 TV를 보면서 우리가 유명한 스타 연예인들이 나오죠. 그 연예인들도 개인들도 그들이 속한 소속사와 일종의 계약을 만들어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개인들이 소속사에 소속됨으로써 발생한 그 계약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나타날 겁니다. 또는 나라는 개인이 학교에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계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그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A4 용지에 이만큼 해서 학교 교칙이나 생활 규칙 등을 이렇게 알려줬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양말은 꼭 흰 양말을 신어야 되고 가방은 빨간색, 노란색 등의 원색의 가방을 써서는 안 된다. 뭐 기타 등등의 정말 세부적인 내용들이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뭐 꼭 계약이라고 하진 않더라도 나라는 개인이 모모 중학교에 입학한 순간 그 규칙을 따라야 되겠죠. 어떤 류의 일종의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권리와 의무가 파생됩니다. 그리고 내가 국가에 소속됨으로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계약들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그 계약에 대해서 지키겠다고 사인했냐 이거예요. 자, 내가 모모 중학교 학생이 됨으로써 흰 양말만 신고 다니고 원색의 가방은 매지 않겠어요. 라는 계약에 강승희 라고 사인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예를 들어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문서가 있고 거기에 강승희 사인 했겠냐는 거죠.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 요걸 얘기한 것이 첫 번째 말하려고 하는 로크의 사상입니다. 글을 한번 접해볼까요? 화면으로 옆으로 쫙 가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죠?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전혀 명시적인 동의를 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묵시적인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지닌다고 말하겠다. 그러한 향유가 그와 그의 상속인을 위한 영구적인 토지 소유이든 단지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것이든 단순히 대로 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든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로크가 통치론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할 것은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지우고 옆에다 한번 판서를 해볼까요? 판서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로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명시적 동의와 암묵적인 동의 혹은 묵시적인 동의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별해내는 건데요. 명시적인 동의는 그야말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겠다. 이러한 부분의 권리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 문서화된 그런 동의들 거기에 대해서 사인하고 그것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서로 약속했느냐. 그렇다면 명시적인 동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걸 지키겠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로크의 입장은요.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 이러한 논의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예요. 우리는 왜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혹은 그 정당성을 설명해 줄 때 내가 이 국가에 머물러 살고 있죠. 그러면서 그 국가에 머물러 삶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소속된 토지, 거기에 집이 있고요. 거기에서 출근하려고 했을 때 쫙 도로를 타고 차를 타고 올 거예요. 도로를 타고 오면서도 신호등 불이 켜질 것이고 가로등의 불도 켜질 거죠. 거기에 각종 시설비도 들어갈 것이고 저는 그 모든 유의 혜택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국가에 머물러 사는 동안 사는 것 자체 그것으로서 내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 국가의 법을 준수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 정리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로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동의가 이 부분에 관해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근거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론을 이야기할 때 로크라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어도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동의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자, 이러한 그 로크가 이야기하는 혹은 근대의 계약론이 이야기하는 강조점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요소와 비판적으로 봐야 될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약을 하는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그 평등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합의하고 계약했다라고 설명하죠. 자, 이러한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사회 계약을 하게 된 상황에서 정말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렇게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즉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이 땅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동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타당하게 정당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해서 의문이 남을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현대에 와서 새로운 의미에서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존 롤스의 이야기인데요. 그럼 우리 존 롤스에 관한 얘기로 가볼까요? 자, 이 내용을 지우고 존 롤스 와보면요. 우리 교과서에서 존 롤스가 이 파트에서도 등장하고 다음 파트에서도 그 사회사상 파트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지금 로크가 했었던 혹은 근대 계약론자들이 이야기했던 계약에서의 한계점을 다시 잡아 얘기해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등한 상태에서 계약에 임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닐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그 계약에 임한 개개인들 사이에 상황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개개인들마다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협상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평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정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것은 불평등을 낳게 될 그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는 공정성을 보장해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존 롤스인데요. 자, 존 롤스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요, 존 롤스라는 인물은 굉장히 우리 이제 현대 윤리학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롤스가 절차상의 공정성을 보장해야만 그 계약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주장을 어떻게 추려볼 수 있는지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치러왔는데 내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초적인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인 합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의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자,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이야기한 이 원칙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옆부분에 간단히 한번 저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존 롤스가 생각했을 때 동등한 혹은 평등한 개인들이 계약 당사자가 되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개인들이 상호작용,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계약을 만듭니다. 그럼 이 계약은 어떨 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서로의 중요한 이익을 확보해 준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호
작용하고 계약하는 것이 그 계약이 타당하게 성립되고 그 계약을 따라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의무로서 의미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존 로스의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보면은요, 이 존 로스가 앞의 그 사회 계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근대 계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과연 그 사회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의 상황이 평등하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평등하지 않을 것인가? 애초에 불평등한 사회적인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등한 사회적인 여건의 해소를 위해서도 상호작용하고 계약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한 계약만이 의미가 있고 그 계약을 준수해야 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롤스가 얘기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정의 법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보편타당한 공정성을, 절차상의 이 상호작용과 계약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이야기인데요. 자, 요 전반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가면, 우선은 기본적으로요, 이 계약에 임하는 개개인들은 어떠냐면 중요한 자신들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자유롭고 합리적이래요. 자,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위해서 제가 옆 부분에다가, 그래서 이런 개개인들이 계약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의미를 주었을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이라고 하는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죠. 원초적 상태, 원초적 상황. 존 롤스는요, 이러한 그 평등한 상태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초적 상태에서 무지의 배의를 쓰고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계약에 임하는 개개인들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선 상호 무관심이라고 번역해서 표현하는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들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를 잘 봅시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애초에 사회적인 그 여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모두 발휘하거나 애초부터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출발점상에서의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다, 이 원칙은 합리적이야, 정당해, 평등해, 정의로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원칙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룰들을 만들어 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개개인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서로 무관심한, 즉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무지의 배의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여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내 부모님이 어떤 정도의 부를 갖고 있는지, 내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요소들을 갖고 추후에 내 사회적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보자면 이 여건이 조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의 사회적인 지위가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개개인들은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 함은, 내가 만약에 그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도 만족할 수,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원칙을 합의해 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타적인 존재여서 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이런 논의 자체, 그 절차상의 공정성을 보장한 그 논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을 갖춘 존재여야만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상태 상황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여건과 요소를 모른다라고 아예 가정하는 거죠. 가상의 상황이에요. 가상의 상황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계약을 이끌어 가야만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더라도 내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존 로스가 얘기하는 건 이러한 가상적인 계약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지요. 그래서 존 로스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런 개개인들의 독립성 혹은 결정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 규범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하지만 또 어떤 점에서 보자면 바로 이 가상적인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가상적인 계약이라고 했을 때 그 가상적인 계약이 왜 이렇게 무지의 배를 쓴 원초적 상태에서의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계약, 논의여야만이 바로 그 시작점 자체가 그 평등하다라고 그나마 조정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롤스는 이런 가성적인 계약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로크와 존 롤스라는 근대와 현대의 두 계약론자를 얘기했을 때 존 롤스가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동의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반면 존 롤스는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계약이 의미 있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했다는 점,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면 될 거고요. 이 존 롤스에 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짧게만 얘기를 했는데 사회사상 단원에 가면 이 인물에 관해서 단독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게 될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참고해서 봐줬으면 좋겠고요. 이 단원에서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사회사상 파트를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담론윤리로 가보겠습니다. 담론윤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자, 문제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준비한 사진의 화면으로 가보면요. 하버마스라는 인물인데요. 이제 이 하버마스가 담론윤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 담론이라는 말은 담화라고도 번역이 됐다가 담론이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번역을 하자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담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담론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집단들이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서 이성적인 해답을 구하는 과정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담론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지도 않은 것이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대요. 첫 번째는 연설 강연, 혹은 변론 설교, 혹은 이야기 대화, 그리고 혹은 담화 담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혹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담론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건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가 했을 때 하버마스의 입장에서 그 담론윤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뒷부분 깨끗이 지우고 화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 담론을 통해서 그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논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앞에 1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논증 실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앞에서 언급한 방식의 이상화의 존재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공공성, 평등한 권리, 진실성, 비강제성의 합리성 주장들이 담고 있는 규범적인 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 즉 그가 규범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논증규칙 유의 인정과 함축적으로 마찬가지를 뜻하는 절차의 조건에 응한다는 결론에 도출된다. 논증규칙 유는 다음과 같다.
모든 개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규범을 일반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생겨나는 가능한 결과 혹은 그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서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든 타당한 규범은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담론윤리 해명에서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담론윤리에 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담론윤리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D의 법칙과 U의 법칙을 얘기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한번 봅시다. D의 법칙과 U의 법칙.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판결을 해줬었던 예로서 이 이야기가 나오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결정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주는 답은 그럼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나눠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진짜 엄마는 그럼 나는 그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거기서의 결론을 보면요. 이 D의 결론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반으로 잘라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U의 법칙은요. 차라리 내가 그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경우가 바로 U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정의를 해보면 이 D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 행위 규범의 타당성에 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는 법칙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두 사람 다 자기 아이라고 한다면 그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져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법칙. 거기까지가 D의 법칙이고요. U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그 법칙을 따랐을 때 혹은 그 규범을 따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문제점, 결과 등을 내가 그 개개인들이 비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논의가 바로 U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가짜 엄마는 반으로 잘라도 상관이 없죠. 일반화된 그 법칙만으로 따라도 문제가 없어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D 법칙, 일반화된 그냥 답으로만 제시할 수 있는 건데 U의 법칙은 진짜 엄마라면 그렇게 잘랐을 경우 내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요. 자, 그것과 같이 그 결과를 진짜로 수용할 수 있는가까지 가는 단계가 바로 U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지문이요. 이 탐스러운 교재에 실려서 제가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하고 봤는데 이 논중규칙 U 이 보편화의 원리의 인정과 함축적으로 마찬가지를 뜻하는 절차 조건들 쭉 가면서 U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와 같은 논증규칙 U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보니까 D의 법칙과 D의 규칙과 U의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가 뭐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거기까지 의도해서 설명하고 싶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지문이 나왔길래 이 U와 D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하버마스가 설명했는지 설명해 주고 싶어서 가져온 얘기고요. 자, 하버마스가 얘기하고 있는 담론윤리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아까 말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회, 사람과 국가 사이에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역시 언어. 그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언어로 대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아, 이렇게 인간들의 삶에서 언어가 중요하구나 라는 점에 주목한 윤리가 바로 담론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생각한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천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영미권이나 그 유럽 쪽에서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했다라고 그 근원을 찾아가긴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보면 자, 그럼 이렇게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언어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통한 대화, 즉 의사소통,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담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담론을,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의사소통할 것이라는 그 마음가짐 혹은 노력 자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해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버려서는 안 된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통한 합리적 문제 해결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모두 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의사소통에 임하겠다는 노력과 자세,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가겠다라는 그의 원칙을 정리해보자면 크게 4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리성, 진실성. 세 번째는 정당성. 네 번째는 상호이해. 그래서 요 4가지가 아마 번역이 됐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요러한 말을 함축하면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진리, 사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거짓된 말을 하고 있지 않아 라는 거. 그 다음 정당성이라고 했을 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옳고 맞아. 그렇게 서로 그러한 진지하고 성실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라는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만 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미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한 류의 의사소통을 이야기하고요. 상호 이해, 그러한 의사소통, 서로의 언어, 서로의 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요 4가지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본다면 어떠세요? 개개인들이 혹은 그 개개인들이 속한 사회 내에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 권력, 힘 등의 억압된, 왜곡된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당하다, 의미 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라는 노력과 우리 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유지시키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논의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담론윤리 정도라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방향이 무엇인지는 좀 정리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는 지금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이 부분까지가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고요. 이러한 하버마스의 이론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렇게 하버마스는 뭔가 보편타당한, 맞잖아요.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모두 합의를 해 나간 그러한 논의들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편타당한 원칙으로 제시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윤리들이 너무나 보편타당한 기준을 상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칸트와 같이 보편타당,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보편타당한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나 합의점 등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담론을 중요하게 제시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까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옆에 지금 지문이 뜨고 있잖아요. 지문상에 법칙, 유의 규칙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나오긴 했지만 그만큼 합리적인 그런 담론을 통한 문제 해결과 그것을 통한 합의점이 그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고 그런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정당성에 파생되지 않겠느냐라는 그의 논리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약론과 담론윤리에 관해서 세 학자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이들에 관해서 한눈에 한번 핵심을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판서 길게 하지 않죠. 판서를 길게 문장으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따로 정리할 시간을 이렇게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 로크와 롤스는 계약론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마스는 담론윤리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
로크와 롤스는 이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로크가 근대의 계약과 롤스가 현대의 계약을 이야기했는데 이 현대의 계약이 이런 근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정리를 먼저 해나가면요. 로크는 국가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당신이 명시적으로 계약에 합의하진 않았어도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어떻게 암묵적이고 혹은 똑같은 말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당신이 이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동의 계약입니다. 자, 그러한 계약에 관해서 사회 계약을 한 당사자들이 과연 평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런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상적인 계약이 필요한데 실제적인 계약에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계약에 속한 당사자들이 지적 능력이나 협의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소를, 임의적인 요소를 배제한 순수한 형태의 공정한 계약, 순수한 형태, 가상의 순수한 순수하게 서로 무지의 상태라고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를 아예 모른다라고 배제한 순수한 형태의 계약을 해 가야만 그것이 절차상으로 공정하고 정당하다라고 모든 사람이 합의할 것이다 라고 가상적인 계약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 개개인들이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말한 계약론과는 달리 하버마스는 담론윤리라는 것을 통해서 개방적인 논의, 담론을 통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배양해 나가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윤리의 보편 타당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하버마스는 현대 윤리 사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행위 규범은 그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자유롭게 동의할 경우에만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담론을 통해 동의한 경우에만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담론윤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어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좀 이해가 되나요? 이 세 사람 모두 서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그 방법, 구체적인 그 논의점들은 다를지 몰라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개개인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합의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나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세 학자가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점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것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깡하게 콕은요, 핵심은요. 자, 지금 아까 화면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특히 저는 이 부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하버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 윤리가 윤리의 보편 타당성에 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을 비판하면서 보편 타당한 법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의사소통의 이론을 이야기했다는 점. 그래서 각각의 사상들이 어떤 점을 비판하고 나오고 어떤 점을 비판하고 나왔는지 그런 구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들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명쾌하게 내용을 한번 접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